혐오와 차별은 잡초처럼 자란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온 사회에 무성해진다. 사람들은 때로 아주 작은 차별은 무시해도 되고 심지어 다수에게 유리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이야기하며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나 시정 조치를 역차별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혐오주의자나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바로 나, 당신, 우리일 수도 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도 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모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투게더 책방지기 테디입니다. 오늘 저희 책방에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이고요. 저번에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재학 중인 루다라고 하고요. 첫 참여여서 좀 긴장이 되지만 역시 저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정보사회학과 재학 중인 별명 키위라고 하고요.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 일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뭐 마스크 쓰는 거부터라든지 이제 일상 생활 패턴 이런 게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져서 어느덧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린님부터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교육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교육청이라는 기관 특성상 외부인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 사회복무 요원들도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좀 예전과는 다르게 답답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 재학 중이어서 비대면 수업 열심히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영화관을 자주 가기 어려워진 만큼 넷플릭스나 왓챠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재학 중이어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저는 학교에서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하고 집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코로나 시국이시지만 되게 본인만의 삶을 코로나 시국 중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간단한 책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먼저 딱 펼쳤을 때 김지혜 작가가 이제 혐오 표현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결정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가 혐오 표현인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차별 표현이나 혐오 표현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스스로 이제 선택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해가지고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도 막 15분, 20분씩 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한테 메뉴 같은 걸 고를 때 내가 선장이다, 선택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이제 소개하곤 했는데 그런 게 책을 읽고 나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런 혐오 표현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키이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으셨나요? 근데 저는 특정한 차별 단어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올해 2월에 사촌 오빠 아들 돌잔치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사려고 언니랑 신발 가게를 갔는데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 색깔을 이렇게 보다가 저희 언니가 분홍 색깔 신발을 이쁘다고 골랐는데 제가 약간 무의식적으로 남자아이인데 분홍색은 좀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릴 적부터 저희가 사회적으로 성별에 대해서 기대되는 역할이 되게 고정관념처럼 들어왔던 게 저는 크면서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색깔은 색깔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인지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뱉는 거를 듣고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누구나 이제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루다님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이 안 나다가 문득 떠올랐던 게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초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의식하고 보니까 그 미성숙함을 비하적 의미로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별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 외에도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김재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초딩이라는 표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님은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저는 최근까지도 김여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운전할 때. 네, 운전을 좀 소심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면은 야, 저 운전자 무조건 여자다 라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 사실 운전을 못하는 건 남녀가 아니라 경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제가 좀 쓰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다들 무의식적으로나 혹시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중에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예전에는 차별인 줄 몰랐지만 지금은 차별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혹시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볼까요? 혹시 먼저 말씀해보실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작가님께서 책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한국인이 다 되었네요라는 말이, 저는 TV에서 요즘 외국인 나오는 예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들이 맛있게 김치를 먹거나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을 때 한국인 저 사람 진짜 다 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그 외국인 분이 듣기에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인은 될 수 없어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작가님의 말씀이 되게 읽고서 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이었는데 되게 반성하게 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지만 좀 많은 분야에서 차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 것 같은데, 성역할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특정 성이 어떤 취향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성 취향을 가진 게 바람직하다거나, 혹은 이제 소수자를 희화화하는 유머 같은 것도 이전에는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즐겼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한 지금 시점에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린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저희 고등학교 때 면학실이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특별한 자습실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공부를 했고 그 친구를 위해서 심화반 수업도 따로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름이 다르게 특별반, 심화반 이렇게 이름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수업도 받고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게 학교의 미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실 성적만 좋다고 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어떻게 그때는 가만히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차별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사등적이라는 이 이름 앞에서 차별을 남모르게 하고 있지 않았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대 이야기를 다루는 책방이기 때문에 이제 20대만의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친구한테 요즘 너무 힘들어 이러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다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는 말로 20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너와 나를 다르게 힘들게 만드는 이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자라는 노력의 시작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루다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일단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선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냥 현실적 조건으로서 체념하고 단순히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힘드니까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 힘듦이 어떤 힘듦인지 알아가야 되는데,
힘듦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정도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도차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차가 이제 힘듦을 돕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라는 말로 정도차를 무시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설령 그 정도차가 유사할지언정 그 힘듦의 원인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마다 왜 원인이 다른지 구조적 불평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가시화하는 것이 우리의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각자 말씀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그린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네. 사실 모두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특히 더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서로 어떤 차별을 너도 받고 있고 당신도 받고 있다면은 서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당신도 차별을 받고 있고 나도 차별받고 있고 똑같이 힘들다면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게 있어야만이 어떤 차별적인 구조를 부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어떤 격하게 찬반이 나누어지는 주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최근엔 제주도 예멘 난민이 그랬고 아직까지도 여성 고용할당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좀 격하게 찬반이 나눠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편한 사이랑 먼저 얘기를 시작하고 대화의 상대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키위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대에 따라 각자가 세대마다 겪은 고통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전쟁이나 IMF 등이 그랬고 지금 젊은 저희 같은 세대들한테는 취업난이나 코로나19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누구나 힘듦을 겪는다고 해서 그냥 너 스스로 감내하고 헤쳐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내팽겨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예전부터 같이 함께 그 힘든 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겨내고, 그랬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올 미래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책 속에서 이 김재 작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곤 하는데, 20대로서 그리고 각자 지금 개인이 느끼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어려워도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성,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같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차별을 개선하는 법이 적극적으로 제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단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자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에서 논의되는 담론의 수준 혹은 그 정치 제도권 속에서 다뤄지는 그 제도적 현상 같은 걸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20대라고 해서 항상 뭐 어떤 강자의 위치 혹은 다수의 위치에 있다고 고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사회는 많이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간의 지위가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어서 그렇게 20대는 어떤 강자다 아니면 약자다라고 위치를 고정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 약자이고 누군가가 발언을 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지를 좀 고려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그래도 발전을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처럼 뭐 흑인에 대해서 막 심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배척하진 않더라도 뭔가 이제는 토크니즘의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사례로는 최근에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에 많이 다가워졌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양성평등에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좀
네, 어쨌든 좀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 보면 여자가 어떤 집단의 수장이 되면 아직도 낯설어 하기도 하고 성별을 바꿔보면은 아직도 남자 유치원 교사는 보기 드물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대표적인 한 사례를 가지고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좀 토크니즘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책의 시작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듯이 이제 혐오 표현 같은 게 문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혐오 표현의 문제가 결국 누군가를 비하한다 이런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하성 표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제 사회는 단어를 교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듯이 막 무한도전에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뭐 그런 지적을 받아서 몸이 불편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한 기억이 제가 어렴풋이 나는데 이 단어를 교체하지만 대상에 대한 비하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런 표현들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수자 집단에 대한 비하의 마음은 사라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소수자 집단 자체적인 노력만이 비하성 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우선 개인이 각자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좋고 싫음의 기준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권력을 형성해서 그 사람을 구조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연예인 홍석천 씨가 그 본인의 성 정체성을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그분이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들이 그 개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매체들 그리고 저희 요즘 SNS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개개인들의 의견, 피력이 모여서 지금의 현재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도 같이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린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회가 계속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지위들이 계속 생겨나고 더 많은 소수자들이 생겨나고 그런과 동시에 비하도 계속 생겨날 것 같은데 이런 사회일수록 역시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야 편견도 사라지고 편견이 사라져야 혐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야만이 어떤 위험한 표현들을 자제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소수자나 다수자 상관없이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대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이제 네. 비하적인 표현이나 이런 비하적인 시선도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루다님 한번 네. 저는 이제 소수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하적 마음을 어떻게 보면 없애거나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시도 중 하나가 이 책에서 언급되었던 이제 언어적 권력을 앗아오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퀴어라는 표현이 예시로 등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 퀴어를 앗아온 시도가 굉장히 유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한계 역시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그 비하의 마음이 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소수자만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비하적 마음을 극복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비하적 마음이 비하 표현 혹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게 저는 사회적 맥락이랑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정책 혹은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토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비하적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 어쨌든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네요. 앞서 지나갔던 것 중에 괜찮은 질문 중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는 학교라는 집단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간에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에서 학교나 이런 지배층의 이런 고정관념을 내면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나에게 주는 이런
고정관념은 압박으로 작용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이 상황을 고정관념 압박이라고 하곤 하는데요. 이런 고정관념 압박과 관련돼서 느끼신 이런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저 먼저 말씀드려도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도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던데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 직원 언니께서 너 그럼 되게 착하겠다. 자기가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착하던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제가 실수를 해도 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싫은 점이 있어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짜증을 내면은 너는 왜 그런 애들이랑 달라라는 얘기를 듣게 될까봐. 그래서 저 스스로를 되게 그 착하다는 틀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맞게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란 걸 먼저 전제를 하고 고등학교 생활 당시 때 어떤 학벌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게 만연해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 속에서 숭실대가 좋은 학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능을 치고 숭실대를 입학하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 같은 거를 제 스스로 수용하는, 그 책의 표현을 빌리면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은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괜히 뭔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같은 느낌을 받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할 때도 뭔가 저보다 조금 더 좋은 학벌의 친구가 있으면은 괜히 그 친구보다는 내가 일을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압박을 받았던 게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아, 작년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 매우 공감이 되네요. 그린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 학창 시절에 수준별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어서 수학 반이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제가 수학을 항상 못해서 중반이었는데 중반에 오는 친구들만 오거든요. 또 맨날 보던 친구들이니까 반갑고 수업도 되게 여유롭게 진행을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한 시험 기간쯤 될 때마다 항상 상반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게 당연하고 중반은 그 뒤에 점수, 하반은 그 뒤에 남은 점수를 가져가는 게 당연해지더라고요. 저도 어느샌가 그 중반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저 스스로 받아들여서 중반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 3, 4등급을 받는 게 최고의 성과다라고 생각을 했고 딱 그만큼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돌이켜 보면서 이 분위기만으로도 차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확실히 그런 수준별 수업 같은 게 이제 학교의 목적은 편의를 위해서 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층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책 안에서 우리는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을 피하고 소수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균형이 필요합니다라는 저자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 문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그린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어쨌든 다수 혹은 권력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 뭔가 무엇인가 차별 혹은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다수 혹은 권력의 지위 혹은 책에서 말하는 특권을 갖고 있다면 먼저 소수 혹은 약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려는 태도를 좀 선행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너무 폭력적인 이런 행위들은 좀 뭐 약자분들의 폭력적인 행위, 그런 목소리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다수가 소수를 들어주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좋고 싫음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권력을 갖고 우위를 점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정당화를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논의가 이어진 것이 현재 되게 많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딜 가든지 그 장소나 시간, 뭐 성별에 따라서
제가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의 그 한 부분이 소수라는 가치, 소수의 가치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공정하게 배제되거나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차별금지법의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루나님 이야기도 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장 자체는 다들 동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이견이 생긴다면은 지배적인 위치가 다수의 싫어하는 감정이랑 표현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의 외연이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의 보장이라는 게 앞서 언급했던 이 지배적인 지위의 제한으로 이어진다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이견들을 고려하더라도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배적인 지위의 제한이 가해질 때는 소수자에 가해지는 제한보다 더 많은 제한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수자의 외연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하게도 이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의 보장을 위한 지배적인 지위에 대한 인지가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토크니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이 되게 전 신선한 개념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토크니즘으로 인해서 아직 평등하지 않음에도 이 정도면 평등하지 않나? 라는 착시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 분의 경험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 경험은 아닌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약간 제도나 정책을 이렇게 정하려고 할 때 뭐 여성 고용 임원 할당제나 그런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을 때 그 고용된 여성분이나 장애인 분들에 대한 시선이 그냥 능력은 없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할 일이 없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하라니까 여기 자리에 앉혀놓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저희 스스로 여기 다들 갖고 있는 토크니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수자를 위한 제도나 시설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들도 바뀌어야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함께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제도보다는 약간 인식의 변화가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도 케이님이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 때 어떤 노모청 전형이나 그런 특수 전형 혹은 채용대에 있어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고정 비율을 주는 그런 조치들을 약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결국 토크니즘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실제 현실 속 운동장이 기울어진 정도랑 개인이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걸 역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현실 속 존재하는 차별 혹은 운동장의 기울기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무지를 해소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오히려 이렇게 수적으로 비율을 맞춰 나가는 것이 여전히 부족한 조치구나, 토크니즘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더 알고 토크니즘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키위님과 같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린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의 사례 중에 제가 교육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구에 경사로가 있거든요. 근데 경사로 앞에 장애인 마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마크가 아니라 이렇게 휠체어를 직접 끌고 있는 능동적인 자세의 장애인 마크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괜히 뿌듯하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화장실에 바로 가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사용을 아무도 안 해서 창고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장 마크 하나 바뀐 거 가지고
뭐 장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한 제가 좀 부끄러웠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많은 부분을 세심하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되게 그 장애인 마크에 대한 부분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마무리 질문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다들 이 그린 루다 키이님이 이 닉네임을 어떻게 정하신지 궁금한데 혹시 그린님부터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밌는 닉네임으로 하고 싶었는데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간단하게 가보자 해서 저는 나무랑 숲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무랑 숲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린으로 좀 간단하지만 정하게 됐습니다. 좋네요. 루다님. 저는 그 우주소녀라는 걸그룹 중에 루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군요. 네. 최애 멤버여서 네, 골라보게 됐습니다. 키이님은 저는 추석 명절 선물 세트로 친구가 키위를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적고 있을 때 키위를 먹고 있었거든요, 맛있게. 그래서 그때 딱 키위를 썼습니다. 네. 네, 그럼 마무리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책과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과 가장 어울리는 해시태그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루나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의 해시태그를 하나만 고른다면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고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은 악의를 가지고 차별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주의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별주의자가 되느냐? 몰라서 그렇다고 이 책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는데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일단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차별의 존재가 개인의 내면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차별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한편 이제 내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 차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내 행위나 생각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나를 벗어나서 타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개인의 선량함이 차별주의자가 되는 데 있어서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가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량함이라는 마음과 이 무지하지 않음, 알미라는 두 가지 상태가 필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알미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를 이 책을 소개하는 이 책에 가장 걸맞는 해시태그로 고르게 된 것 같아요. 책에 가장 걸맞는 게 이제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네네. 알아야 한다라는 해시태그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들어볼까요? 그린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무도 모르는 차별이라고 달고 싶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차별을 했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내가 차별을 당했구나라는 것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차별도 몰랐고 내가 당했던 차별을 몰랐다라는 뜻에서 아무도 모르는 차별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봤는데 그래서 좀 저희 전체적으로 차별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차별을 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위님의 해시태그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라고 해시태그를 달아봤는데요. 결국 저희의 본질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길에는 각자만의 가치와 이런 생각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서 그 모양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죽음으로 가는 다 각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각자에 대해서 좀 더 존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인간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은 다 마무리됐고요.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너무 오늘 세 분 다 생각이 되게 깊으신 것 같고 책에 대한 이런 이해가 되게 높으신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저 되게 편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투게더 책방 4번째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책방의 단골이 되어주세요. 좋은 책이 입고되면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